빗물에 젖은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몰래 만들어둔 이 통장 속 숫자들이 지금 이 순간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억 3,200만 원. 저를 버린 자식들은 몰랐겠죠. 요양원에서 탈출해 노숙자로 떠돌던 아버지가 실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돈으로 제가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하게 될지도요. 제 이름은 김동수, 올해 65세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중소기업에서 30년 2개월간 격리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 40분에 퇴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병가를 낸 적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순희는 7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1년 3개월이었는데 그때 병원비로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보험금으로 일부 충당했지만 부족한 돈은 제 퇴직금에서 썼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부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이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올해 38세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합니다. 월급이 세전 478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35세로 아이 둘을 키우며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손주 준호가 11세, 손녀 서연이가 8세입니다. 딸 지영이는 35세로 공무원입니다. 인천시청 세무과에서 9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급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월급은 세후 3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위 태주는 같은 공무원인데 소방관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자식을 키우느라 제 인생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등록금만 3,8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학원비와 생활비로 2년간 1,5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민수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줬고 지영이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뒤로는 육아용품이며 유치원비며 학원비까지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민수 집 아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 절반인 90만 원씩을 제가 2년 7개월간 보태줬습니다. 계산해보니 2,810만 원이 되더군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매달 연금도 182만 원씩 나왔으니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네 가족이나 지영이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올 때마다 손주들 용돈 10만 원씩 주고 자식들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외식비가 한 번에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때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었고
무릎이 가끔 쑤셨지만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동갑내기 어르신들보다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밥은 잘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3분에서 5분 정도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2주에 한 번 정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늘 밝았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런 좋은 소식도 자주 들려줬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감기 걸려도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무릎 아파도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TV 보다가 아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고 아내가 다려주던 셔츠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호라비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만난 이철수 어르신은 저보다 3년 선배였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수 씨, 우리 나이 되면 자식한테 기대지 말아야 해요. 자식들도 사느라 바쁘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모아둔 돈은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아껴뒀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65세가 되던 해 5월 17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 42분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고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30분쯤 지났을 때 겨우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119를 누르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갔고 1시간 20분 후에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는 2시간 후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뇌경색이에요. 왼쪽 뇌에 생긴 경색이라 오른쪽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응급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는데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식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했으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원 기간은 27일이었습니다. 처음 3일간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나머지 24일은 일반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중환자실비가 하루에 82만 원이었고 일반 병실이 하루 28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검사비와 약값과 재활치료비를 합치니 총 병원비가 3,247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에서 1,890만 원을 보상받았고 나머지 1,357만 원은 제가 저축해둔 돈에서 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왼쪽 발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발다리를 움직여줬지만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고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말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음절씩 겨우 발음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어눌했고 말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번갈아가며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는 평일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지영이는 주말에 왔는데 한 번 올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딱 한 번 왔습니다.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20분쯤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갔습니다. 손주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보면 놀랄까봐 안 데려왔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손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는 하루에 2회씩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30분, 오후 3시에 30분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발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는데 2주쯤 지나니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날이 이번 16일째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하길래 온 힘을 다해 움직였는데 엄지손가락이 1cm쯤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밥을 혼자 차려 먹을 수 없었고 옷도 혼자 입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퇴원 3일 전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둘이 뭔가 상의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요양보호사 부르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괜찮겠니?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이도 좋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지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빠 오빠네 가서 지내시다가 좀 나아지시면 그때 다시 생각하세요. 두 자식의 권유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반납하실 때까지 계속 쓰실 수 있어요. 민수가 비용을 냈습니다. 민수네 집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사는데 전세금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안방은 민수 부부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아이들이 쓰고 나머지 한 방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방 크기는 6평 정도였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옆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와 시금치나물이 나왔습니다. 손주 준호와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야 하고 인사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불편했습니다. 왼손을 쓸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만 숟가락을 들었는데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미경이 보다 못해 숟가락을 다시 주면서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은 편안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폭신했고 조용했습니다. 27일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미경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르신 잠깐만요. 미경이 손을 잡아줘서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다 보실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하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용변을 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미역국과 계란말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미경은 설거지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길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경이 문을 열고 라면 끓여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라면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오후 2시쯤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연결해준 방문 재활치료였습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씩 와서 발다리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48만 원이었는데 민수가 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시간은 7시 50분쯤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샤워하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10시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2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도 친절했고 미경도 잘 챙겨줬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제 방에 와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부르면
한숨을 쉬며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7시 50분쯤 왔는데 4주째부터는 9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회식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제 방에 들르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제 방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학원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과 태권도를 다녔고 서연이는 피아노 학원과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에 왔습니다. 5주째 되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은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민수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나아지시면 집으로 가실 거야. 미경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조금만 더가 언제예요? 벌써 5주째잖아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민수가 달래는 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어르신 시중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 집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오빠네 집도 좀 좁을 것 같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집도 결국 똑같을 거라는 것을요. 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지영이와 사위 태준이 민수네 집으로 왔습니다. 지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오빠네도 좁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은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비어 있어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네 가서 좀 지내세요. 여기도 애들 때문에 시끄럽고 아버지 쉬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이상 저를 돌보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6주간 민수네 집에서 지냈지만 제 물건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주 준호와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간다고 인사하려 갔더니 준호가 게임을 하면서 잘 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은 인천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차로 40분쯤 걸렸습니다.
태준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친절했습니다. 재활운동도 계속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3회 왔습니다. 왼팔과 왼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주째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5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영이가 퇴근하고 오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운동 도와주던 것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물리치료 효과 있으세요?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걸으실 수 있으세요? 지팡이 짚으면 조금씩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집에 계시면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고 밥도 혼자 차려 먹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반찬했어요. 지영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상했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시간은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40분이나 일찍 왔습니다. 지영이가 민수를 보고 놀란 척했습니다. 오빠 벌써 왔어. 응, 일찍 왔다. 두 사람이 뭔가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좀 피곤하시죠? 방에서 좀 쉬세요. 우리 오빠랑 얘기 좀 할게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혼자 생활은 힘들 것 같아. 걷기는 하시는데 화장실이나 식사 준비는 도움이 필요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지내셔야겠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힘들어. 태준이도 불편해하고 맞벌이 하면서 아버지 모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경이가 완전히 지쳐버렸어. 요즘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야. 아버지 때문에 부부 싸움도 몇 번 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뭔데?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있잖아. 전세 놓으면 되지. 민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버지 집 전세금이 얼마더라? 2억 4,800만 원이야. 지영이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요양원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대. 간호등급 받으면 정부 지원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 민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네. 전세금으로 20년은 거뜬하겠는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진다는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반반씩 나누면 우리가 각각 1억 원 정도 가질 수 있겠네.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도 전세금 올려달래서 5천만 원 더 필요한데 딱 좋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집 넓히려고 했는데 잘 됐다. 준호 중학교 들어가면 방 따로 써야 하거든. 지금 24평인데 32평으로 옮기려면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 더 필요해. 두 사람이 제 전세금으로 각자 집을 넓히고 남은 돈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되지. 지금 상태로는 혼자 못 사시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도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현금이랑 각종 관리를 우리가 해드린다고 하면 되지.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게 좋겠다. 아버지 상태로는 은행 업무 보기도 힘드시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3,820만 원, 공무원 시험 준비 1,560만 원,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 결혼자금 8천만 원, 손주들 학원비 2,810만 원.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제 남은 재산마저 나눠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전세금으로 자기들 집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볼까?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남양주 쪽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 시설도 좋고 평가도 괜찮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토요일에 시간 내볼게. 아버지한테는 언제 말씀드릴까?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정하고 나서 말씀드리자. 먼저 말씀드리면 거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요양원을 정하고 나서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토요일에 연락할게. 민수가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할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태준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입맛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방에서 쉬세요. 제가 나중에 과일 갖다 드릴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자식들이 결국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의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혼자 살 수도 없고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10시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데 구경 가실래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시설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서도 이미 3주를 있었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남양주로 갔습니다. 1시간 20분쯤 걸렸습니다. 요양원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였고 주차장에는 차가 10대 정도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 써 있는 간판에는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동수님 맞으시죠?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동의도 없이 미리 다 진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4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실은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95만 원이고 2인실은 14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4인실로 하면 되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보여줬습니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있었고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침대 사이 간격이 1미터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식당도 보여줬습니다. 테이블이 12개 정도 있었고 의자가 48개 정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라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재활실도 있었습니다. 운동기구가 몇 개 있었는데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1명 있었는데 어르신 한 분과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입소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첫 달 비용 95만 원 해서 총 595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25일까지 다음 달 비용 입금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결제되나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59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도 결국 제 전세금에서 나갈 돈이라는 것을요. 민수는 지금 잠깐 자기 돈으로 내는 척하지만 나중에 제 전세금에서 빼갈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보호자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민수와 지영이가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원장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통장 사본이랑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매달 자동이체 신청하려고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 사본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제 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잠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입소일은 3일 후인 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괜찮죠?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 인력들이 돌봐드리니까 훨씬 안전할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주말마다라는 말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을 나서면서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제 방은 2층 203호였습니다. 침대는 창문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4개 침대 중 맨 안쪽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장가 침대는 박종철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78세였고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 침대는 이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72세였고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3번째 침대는 비어 있었고 제가 4번째였습니다. 민수가 짐을 풀어줬습니다. 서랍장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적응 잘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민수는 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30분 만이었습니다.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졸고 계셨고 박종철 어르신은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갔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 40명 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잡곡밥과 된장찌개와 김치와 계란찜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싱거웠고 밥은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다시 집어주었습니다. 오후 2시에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실로 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팔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받던 물리치료는 30분이었는데 여기는 절반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많아서 한 분당 15분씩만 가능해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였습니다. 메뉴는 흰쌀밥과 미역국과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역시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는 거실에 하나 있었는데 채널은 간호사가 정했습니다. 밤 9시에 소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불을 껐습니다. 아직 잠이 오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이철수 어르신이 코를 골았습니다. 박종철 어르신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5세에 이런 곳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민수가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 미경과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15,000원짜리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아버지 적응 잘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준호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지영이가 왔습니다. 사위 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도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역시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4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2주째 주말, 민수는 토요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오늘 회사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지영이는 일요일에 왔습니다. 20분 있다가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3주째 주말, 민수도 지영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전화만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4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제 집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달래요. 계약 해지하고 돈 받았어요. 2억 4,800만 원 다 들어왔어요. 어디 맡겨놓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왔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송편 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포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사과 3알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장모님 댁도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지영이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시댁 가봐야 해요. 아이들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갔습니다. 명절에 30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3,820만 원을 내주고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 1,56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자금 8천만 원을 준 딸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명절에 30분만 할애하고 갔습니다. 시장에서 산 구겨진 송편 한 상자와 사과 3알을 주고 갔습니다. 제 전세금 2억 4,800만 원을 가져가고 나서 30분의 시간만 주고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가족들이 다녀간 후였습니다.
어떤 분은 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도 오늘 자식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10분 있다 갔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짧았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동수 씨 여기 들어오면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자주 온다고 약속하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그러다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곧 그렇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면회는 더 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서 죽는 건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혼자 늙어가다가 어느 날 조용히 죽는 건가?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30년 2개월을 성실하게 일했고,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주고 손주까지 봤는데, 결국 요양원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혼자 살 수도 없고, 돈도 이미 자식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한 번 했습니다. 30초짜리 통화였습니다. 지영이는 한 번 왔습니다. 15분 있다 갔습니다. 그 사이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민수가 1억 2천만 원을 인출했고, 지영이가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모르게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2억 4,800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2,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요양원비 1년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야겠다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요양원에 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코를 골고 계셨고, 박종철 어르신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8만 3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금 182만 원 중 요양원비 95만 원을 내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 당직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5월 중순이었지만 새벽은 쌀쌀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걸어서 30분쯤 가니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저 차가 오는 시간은 5시 40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양주역으로 갔습니다. 요금은 1,500원이었습니다. 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갔습니다.
요금은 2,800원이었습니다. 청량리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요금은 1,850원이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76,850원이었습니다. 부천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 7년을 혼자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에서 4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1만 2천 원이었습니다. 7만 6,850원으로는 6일 버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공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주 산책하던 중앙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아까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3,800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와서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 7시쯤 되자 어두워졌습니다. 벤치에 누웠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5월이라 그나마 춥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벤치가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온통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자라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또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3,200원짜리였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69,85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7,000원씩만 써도 10일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노숙자 몇 분을 봤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어르신도 집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숙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여기 저녁 7시 되면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어요. 거기 가면 저녁 먹을 수 있어요. 중앙동 주민센터 뒤편이에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에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김치찌개와 콩나물 무침이 담겼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닷새째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공원을 배회하고 밤에는 벤치에서 잤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5만 7천 원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더 아팠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비가 왔습니다. 5월 23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는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벤치 지붕 아래로 피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공원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정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짜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정자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를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절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서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공원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 햇빛이 났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비닐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헌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분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수, 제 이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15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50세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갑을 더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통장 표지가 낡아서 거의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5년 전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7억 3,247만 8,365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었던 통장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몰래 만들어서 조금씩 저축했던 통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준비를 하면서 30년간 모은 돈을 2개 통장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아는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억 정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떼어서 모았습니다. 30년간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니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펀드와 주식과 ETF에 투자했습니다. 15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서 7억 3천만 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 통장이 여기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내려고 집에 있던 가방을 가져갔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이 지갑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찾지 못했던 통장이었습니다. 전세금을 정리하면서도 이 통장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이 통장이 있었습니다. 7억 3,247만 8,365원이 적힌 통장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서 종이가 흐물거렸지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자식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세금 2억 4,80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나눠 가지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7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빼앗아간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통장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그날 오후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부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통장을 만들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일주일간 제대로 씻지 못한 데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은행에 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장구로 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행원이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원이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행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행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2분쯤 지나서 40대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안쪽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가 폭신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통장 확인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7억 3,247만 8,365원이 맞으십니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거래가 없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오셨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사정이 있었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금리가 지금은 너무 낮습니다. 연 1.8%예요. 요즘 금리가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그냥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새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통장은 너무 낡아서 쓰기 어려웠습니다. 지점장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새 통장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 생일로 만들었던 숫자였습니다. 10분 후 새 통장과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은 50만 원권 지폐 10장으로 받았습니다. 지점장이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지고 가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 손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6억 8,247만 8,365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옷부터 사야 했습니다. 가까운 의류 매장으로 갔습니다. 셔츠와 바지와 속옷과 양말을 샀습니다. 총 18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운동화도 샀습니다. 6만 9천 원짜리였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 1만 2천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샤워실로 가서 30분 동안 몸을 씻었습니다. 일주일간 쌓인 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사람 같았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헌 옷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노숙자가 아니라 평범한 65세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삼겹살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9,500원이었습니다. 밥과 고기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부천역 근처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2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방은 3평 정도였는데 침대와 책상과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당장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신분증 사본과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복사하고 현금 42만 원을 건넸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203호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길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에서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부천에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봤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혜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자식들 집에서 지낸 것, 전세금을 자식들이 관리하게 된 것, 요양원에 입수한 것, 제 동의 없이 2억 2천만 원이 인출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질문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돈을 인출할 때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셨나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자식들이 가지고 있었고 제 동의 없이 인출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어르신 재산을 보호자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인출했으니까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출한 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경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게 되면 자식분들이 겁을 먹어서 합의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인출 기록 같은 거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떼오세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 사본도 가져오시고요. 제가 검토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소 대리까지 해드리면 착수금 300만 원입니다. 성공 보수는 돌려받는 금액의 10%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은 지금 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자식들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1년간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1억 2천만 원을 인출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4월 8일이었습니다. 지영이가 1억 원을 인출한 날짜도 있었습니다. 2개월 전 5월 15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입소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모든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변호사가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떨까요? 자식분들 직장으로요. 그럼 충격이 더 클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 회사 주소와 지영이 인천시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횡령 사실과 형사 고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최후 통첩도 넣고요. 완벽했습니다. 자식들은 회사에서 내용 증명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아버지한테 횡령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요양원 침대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6억 8천만 원이 넘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식들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6월 3일 화요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아드님 회사와 따님 시청으로 등기로 발송했어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겁니다. 다음 날 6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에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버지 명의로요.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부천역 근처 호시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지영이도 연락했으니까 같이 갈 거예요. 2시간 30분 후인 오후 3시 30분, 고시원 앞에 민수와 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공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침대에 앉았고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나가신 줄도 몰랐어요. 언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지내세요? 2주 전에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내용 증명은 뭐예요?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횡령했다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전세금 2억 4,800만 원 중에서 2억 2천만 원을 가져갔지.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요양원비랑 생활비로 쓰려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가 아니라 가로챈 거지. 너희가 각각 1억 원 넘게 가져가서 전세 올리고 집 넓히는데 쓸 계획이었잖아.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이가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을 때 너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내고 전세금 나눠 가지겠다는 계획 전부 다 들었다고. 민수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오해가 아니야.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어. 민수, 너 4월 8일에 1억 2천만 원 인출했고, 지영, 너는 5월 15일에 1억 원 인출했지. 내 동의도 없이 내 인감도장 가지고 말이야. 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에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회사에서 내용 증명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추궁당했어요. 이러면 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 들어갈 수도 있대요. 공무원이 횡령 혐의 받으면 큰일 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요양원에 저를 버렸을 때, 명절에 30분만 얼굴 비추고 갔을 때, 제 전세금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아버지한테는 돈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국민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6억 8,247만 8,365원. 민수와 지영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만든 비밀 통장이야. 30년간 조금씩 모아서 투자한 돈이지. 너희는 내가 전세금 2억밖에 없는 줄 알았겠지. 지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그냥 멍하니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져간 2억 2천만 원은 내 전체 재산의 4분의 1도 안 돼. 실제로는 7억이 넘는 돈이 있었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요양원 안 가셔도 됐던 거잖아요. 혼자 사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간병인 고용하고 고급 요양시설 가고도 남을 돈이었어. 근데 너희는 2억밖에 없는 줄 알고 나를 싸구려 요양원에 처박았지.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몰랐어요. 그런 통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너희는 결국 그 돈도 노렸을 테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였습니다. 약속대로 오후 4시에 맞춰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민수와 지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김지영 씨 맞으시죠? 저는 김동수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내용 증명 받으셨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과 형사 고소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르신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뭘 해야 고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출한 금액 2억 2천만 원 전액을 7일 이내에 어르신 통장으로 반환하실 것. 둘째,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실 것. 셋째, 앞으로 어르신 재산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실 것. 이 3가지 조건을 이행하시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지영이도 울면서 동의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민수와 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7일 이내에 송금 확인되면
고소장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행 안 되면 바로 고소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방에는 저와 민수와 지영이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이제 아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이제 끝이야. 민수와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고시원 건물 밖으로 나온 민수와 지영이가 보였습니다. 둘 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전봇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 제 전세금을 나눠 가졌을 때, 그들은 제 눈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5일 후인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2분, 제 통장으로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민수로부터 1억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17분, 지영이로부터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원금 2억 2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친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9억 247만 8,365원이 되었습니다. 65세에 9억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연금 182만 원까지 합치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모두 이행됐으니 고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공보수로 2,400만 원을 변호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돌려받은 2억 4천만 원의 10%였습니다. 변호사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보내줬습니다.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계약이었는데 2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관리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전용 면적 16평짜리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와 소파와 식탁과 책장을 샀습니다. 총 48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도 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TV를 샀습니다. 총 326만 원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물리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처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5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들었지만 제 건강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왼손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송도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습니다.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송도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뒀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예 교실에 다녔습니다.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에서 가곡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70세로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최동호 어르신은 68세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추석입니다. 뵐 수 있을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지영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민수가 제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밖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도 마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교양원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인실맨 안쪽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던 날들이었습니다. 명절에 30분 얼굴만 비추고 가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빼앗기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떨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76,850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서 저녁을 받아 먹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9억이 넘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한지도 몰랐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억 6,134만 2,187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금과 가구와 생활비를 쓰고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봤습니다. 민수와 지영이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길 바랐습니다. 규원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전 재산을 대한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금고에 보관해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끊었고 재산 처리도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를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런 어르신들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 삶을 꾸려갔습니다.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년이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송도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65세에 버려졌지만 6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숙 중에 발견한 통장 한 장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7년 11월입니다. 제 나이 67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송도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돕니다. 40분 정도 걸립니다.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왼쪽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와 우유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둡니다. 수요일에는 서예를 배웁니다.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에 갑니다. 주말에는 박영수 어르신, 최동호 어르신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통장 잔액은 8억 3,24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지만 여전히 넉넉합니다. 현금 182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통장에 돈은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민수와 지영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그런 짧은 문자들입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준호는 이제 13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었겠죠. 서연이는 10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그리움보다 제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최소한 당신의 노후를 지킬 돈은 남겨두십시오. 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전세금 다 줬다가 요양원 갈 뻔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에서 정기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도 바닷가에서 혼자 산책했습니다. 11월이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3년 전 요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절망했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2년 전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떨었던 제가 지금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65세에 버려졌지만 6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세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제 공간으로요.